거 크기를 재보니까 이 정도의 조선소면 충분히 5,000톤에서 8,000톤 크기의 배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됐죠. 근데 왜 서양인들보다 90년 이상 앞선 정화의 함대는 그 이후로 중국 해군의 막강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학자들과 서양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정화의 함대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해외 여러 나라랑 무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는 게 없는 나라다. 즉 1대1의 교역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중국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한 차원에서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바꿔주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정화 함대는 아프리카까지 갔고 서남아시아까지 쭉 다녀왔지만, 자, 여러분 한번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서양의 노예 상인이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향료를 채취하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려고 했고, 심지어는 막대한 수의 노예 사냥을 했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서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서양 자체의 부를 갖다 키우는데 기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화함대는 그 정도의 상업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정화함대가 저 엄청나게 큰 배에다가 싣고서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물론 향료도 있었고 약간의 보화도 있었지만 황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악어, 기린, 낙타, 이런 아프리카의 진기한 기수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싣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함대가 그나마 7차에 걸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143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저런 대규모의 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은 해군을 육성하는데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비록 90년 정도가 늦었지만 한참 뒤에 시작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저 조그만 규모 수백 톤밖에 안 되는 배를 가지고도 계속 모험을 했죠. 이 대서양의 리스본 항구를 출발해서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인도까지 다가가는 인도 항로를 개발하고 마침내 1510년대에는 인도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550년대에는 바로 여러분 중국의 마카오라고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마카오까지 포르투갈 상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와중에 이러한 포르투갈 상선들의 동아시아 해역의 출몰과 맞물려가지고 1543년에는 마침내 포르투갈 상선 한 척이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일본의 섬에 표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섬의 이름이 유명한 종자도라고 하는 섬이죠. 근데 이게 일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때 종자도에 표류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최초로 이른바 조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조총이라고 아시죠? 예, 당시 일본 말로는 철포라고 불렀습니다. 새로 만든 포라 이거죠. 대포라고 하는 걸로 불렀는데, 이게 일본에 전래된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저 대포, 철포, 조총이 전래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각 진영의 사무라이들끼리 나누어서 싸우고 있던 일본인들은 싸울 때 주로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칼, 창, 이걸 이용한 기마대가 전쟁터에서의 주요 승부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도입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총을 갖추게 된 사무라이하고
여전히 기마대에 의존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서게 된 사무라이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총을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이 튀어나왔죠? 무철포. 우리말로 하면 무대포. 즉 대포를 갖추지 못한 자가 대포를 갖고 있는 새로운 사무라이 집단에게 겁없이 덤비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저 사람은 무대뽀야 이런 말 쓰잖아요. 앞뒤 안 재고 무모할 정도로 돌격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1543년에 일본의 조총이 전래된 것이 약 50년 동안 갈고 닦고 개량되어 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일본군의 주력 무기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철포 전례에 의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끼리 싸우던 일반의 정세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자, 1575년경이 되면 바로 이 철포 집단을 적절히 활용했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각계무샤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들어왔던 적이 있죠. 예, 그 영화에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른바 나가시노 전투라는 데에서 다른 무사 집단들을 제압을 하면서 이 무렵에 이제 강자로 떠오르게 되고, 이 오다가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재빨리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는 기회로 활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1585년에 오다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패권을 차지했던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죠. 풍신수길.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서양 선박들의 출현, 또 그들에 의한 무역, 그리고 일본으로의 조총의 전례, 그리고 그 조총의 전례로 인한 나가시노 전투를 통한 오다 노부나가의 집권, 그리고 오다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일본 전국을 제패하고 다시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히데요시의 출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조선 옆인 일본에서